미쳤어? 내 축사 바닥에 흙을 까겠다고? 영하 43도. 73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캐나다 로키 산맥을 덮친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정전으로 암흑에 빠졌습니다. 첨단 난방 시스템은 전부 멈췄고 이웃 목장에서는 송아지 8마리가 얼어 죽었죠. 하지만 단 한 곳, 한국인 수의사가 황토와 구들장을 깔아둔 축사만이 기적처럼 따뜻했습니다. 전기 없이 9시간 동안 온기를 유지한 2500년 된 한국의 기술. CBC 방송까지 달려오게 만든 이 경이로운 사건. 이건 전기가 아니야. 온돌이라는 거지. 내 한국인 사위가 깔아준. 1년간 동양인 사위를 거부하던 캐나다 목장주가 처음으로 악수를 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62년 경력의 캐나다 목장주가 2500년 된 한국 기술 앞에 고개 숙인 그날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 로키 산맥 자락에서 3대째 목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외동딸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겨울 73년 만에 한파가 몰아친 그 처참했던 새벽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7분이었어요. 저는 비명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62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내신 적 없는 분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축사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죠.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패딩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영하 38도. 코를 찌르는 공기가 폐 깊숙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어요. 50m 거리의 축사까지 달리는 동안 속눈썹이 얼어붙어 눈을 뜨기가 힘들었습니다. 발밑에 눈이 뽀드득 비명을 질렀죠. 축사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그 넓은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 아래에는 새끼 송아지 2마리가 누워 있었죠. 갈색 털 위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작은 눈동자는 이미 유리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2마리가 밤새 얼어 죽은 거였습니다. 축사 안온도계는 영하 12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난방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15년 된 라디에이터가 뿜어내는 열기는 천장 근처에만 맴돌 뿐이었죠. 정작 송아지들이 배를 깔고 누워있는 콘크리트 바닥은 얼음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대봤어요. 5초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이 달라붙을 것 같은 냉기였죠. 아버지는 한참 동안 죽은 송아지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서리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8살 때로 돌아갔습니다. 그해 겨울도 매서웠죠. 아버지는 저를 새벽마다 축사로 데려가셨어요. 에밀리, 송아지는 가족이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해. 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갓 태어난 송아지의 젖은 털을 수건으로 닦아주던 모습이 선명합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송아지들은 그 손길 아래서 건강하게 자랐죠. 그런데 지금 그 손은 차갑게 식어가는 송아지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셨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12마리 남았다. 이번 주 안에 한파가 더 온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15년 된 난방 시스템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죽은 송아지들의 얼어붙은 눈동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축사 천장에 희미한 조명이 비쳐 있었어요. 아무런 온기도 닿지 못한 채 그렇게 꺼져버린 2개의 작은 생명. 축사 문을 나서는데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그 넓던 어깨가 유난히 좁아 보였어요. 62년간 이 목장을 지켜온 사람, 3대째 이어온 가업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 그런 아버지가 오늘 새벽 2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어요.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아버지는 재훈을 인정하지 않으셨으니까요.
1년 전부터 단 한 번도 영하 38도의 바람이 제 볼을 때렸습니다. 멀리 로키 산맥의 검은 능선 위로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캄캄했습니다. 재훈을 처음 만난 건 2년 전 캘거리 수의학 컨퍼런스였습니다. 저는 목장의 송아지 폐렴 문제로 참석했고 그는 한국에서 온 발표자였죠. 극한 환경에서의 신생 가축 체온 유지 시스템이라는 주제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펜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을 축산업에 적용한 연구 데이터. 신생아 송아지 생존율이 23% 상승했다는 그래프. 저는 발표가 끝나자마자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1년간의 연애 끝에 저는 재훈을 목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재훈은 정성껏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공수한 인삼 세트,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위스키, 그리고 두 손 가득 정중한 마음을 담아서요. 현관문이 열리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재훈의 얼굴을 3초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내민 손을 외면한 채 거실로 돌아가셨죠. 재훈의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아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남극보다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죠. 재훈이 준비해온 인삼 세트는 현관 옆 신발장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뜯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저는 결국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은 4시간을 운전해 목장에 도착했어요. 점심 무렵이었죠. 그의 손에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버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재훈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훈이 왔어요. 송아지들 때문에 상의할 게 있대요. 아버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5초간의 침묵. 그리고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리셨어요. 재훈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경계, 불신,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것. 재훈이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와 설계도가 빼곡했어요. 아버님, 축사 바닥 온도가 문제입니다. 현재 라디에이터 방식은 대류열이라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바닥은 영하 12도입니다. 신생 송아지의 복부 체온이 36도 이하로 떨어지면 24시간 내 폐사합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데이터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죠. 한국축산과학원의 연구 결과 바닥 복사열 시스템을 적용한 축사에서 신생아 가축 생존율이 89%에서 97%로 상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듣고 계셨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재훈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온돌 설계도였어요. 한국의 온돌은 2500년 역사를 가진 바닥 복사열 시스템입니다. 열효율이 라디에이터보다 40% 높고 정전 시에도 축열된 돌이 8시간 이상 온기를 유지합니다. 축사 바닥에 적용하면 송아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62년이야.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62년 동안 이 목장을 지켜왔어. 내 아버지가 그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지. 우리 방식으로.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재훈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셨죠. 재훈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동양에서 온 자네가 뭘 안다고. 한국에서 통하는 게 로키에서도 통할 것 같나? 우리 땅에 자네 방식은 필요 없어. 재훈의 턱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님, 오늘 새벽 2마리가 죽었습니다. 12마리가 남았고 사흘 뒤 더 강한 한파가 옵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핏줄이 손등 위로 굵게 솟았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가. 아버지의 한마디가 거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재훈은 천천히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아까 내놓은 커피 2잔이 있었어요. 아버지 것은 한 모금도 줄지 않은 채 식어 있었습니다. 검은 수면 위로 형광등 불빛만 떠 있었죠. 아버지는 다시 창가로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일까? 왜 아버지는 저렇게까지 재혼을 거부하시는 걸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함 뒤에 숨겨진 것. 그건 단순한 편견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62년간 지켜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 대한, 3대째 이어온 목장을 외부인의 손에 맡기는 것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창밖으로 재혼의 차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테일라이트의 붉은 점 2개가 눈 덮인 길 위로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식탁 위 차갑게 식은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수면이 거울처럼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12마리의 송아지, 사흘의 시간, 그리고 녹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와. 내가 설득할게. 재훈이 떠난 다음 날 아침 라디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다 손을 멈췄어요. 엘버타 기상청의 긴급 속보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급박하게 떨리고 있었죠. 엘버타주 전역에 극한 한파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틀 뒤 북극 기단이 남하하며 기온이 영하 4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952년 이후 73년 만에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가축 농가는 특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3년 만에 한파. 커피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제 손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하 43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빨갛게 깜빡였어요. 지금 영하 38도에서도 송아지 2마리가 죽었는데 거기서 5도가 더 떨어진다고요?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라디오 앞에 서 계셨어요. 두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짚은 채 아나운서의 말이 끝날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으셨죠. 주름진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축사 난방 시스템. 알아. 아버지가 짧게 끊으셨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도 서둘러 패딩을 걸치고 뒤따랐죠. 축사문을 열자마자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젖은 집과 배설물 그리고 공포에 질린 동물 특유의 땀 냄새가 뒤섞인 냄새였어요. 12마리의 송아지들이 축사 한쪽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려는 본능이었죠. 작은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 피어올랐어요. 음매.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화답하듯 다른 송아지들도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12개의 울음이 축사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건 울음이 아니었어요. 살려달라는 비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난방 제어판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15년 된 기계였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칙, 칙, 칙칙칙.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라디에이터에서 연기 같은 게 피어올랐습니다. 타는 냄새. 고무가 녹는 듯한 자극적인 악취가 축사 안을 채웠죠.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두 손으로 제어판을 붙잡고 계속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경고음만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삐삐삐. 시스템 과부하. 완전한 고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힘없이 내려왔어요. 제어판 앞에 선 채로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62년간 목장을 지켜온 남자의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축사벽에 걸린 온도계를 바라봤습니다. 영하 14도. 어제보다 2도가 더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면 영하 43도. 난방 없이 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송아지들은 버틸 수 없습니다. 6시간이면 저체온증, 12시간이면 사망. 재훈이 보여줬던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숫자를 셌어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서셨습니다. 축사 구석에 걸려있는 낡은 흑백 사진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할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1952년 지금과 같은 73년 전에 한파 때 찍힌 사진. 할아버지는 헛간 안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수백 번 들었어요. 1952년 겨울 영하 41도까지 떨어졌던 그날 밤. 할아버지는 난방이 고장난 축사에서 새끼 송아지 3마리를 자신의 몸으로 안고 밤새 버티셨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7시간. 할아버지의 피부에는 동상 흉터가 남았지만 송아지 3마리는 전부 살았죠. 그게 우리 가문의 전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떨리는 손가락이 액자틀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불렀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셨죠. 축사 작은 창문 너머로 로키 산맥의 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산등성이에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건 이틀 뒤에 몰려올 지옥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1952년에 내 아버지는 3마리를 살렸어. 자기 몸으로.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12마리야. 난 그렇게 못해. 이 늙은 몸으로는. 아버지의 문장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것을 봤어요. 62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것. 무력감이었어요. 송아지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12개의 목소리가 축사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콘크리트 바닥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고 창밖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죠.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훈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어젯밤 제가 보낸 문자에 대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에밀리, 나 지금 출발해. 트럭에 자재 다 실었어. 8시간 뒤에 도착한다. 저는 아버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재훈이 오고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굳은 등을 보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축사 안에 울려 퍼지는 송아지들의 울음소리. 그 사이로 라디에이터의 경고음이 끊임없이 삐삐삐 메아리 쳤습니다. 이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이틀이었습니다. 8시간 뒤 눈보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수평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만큼 거셌다는 뜻이죠. 시야는 50m도 확보되지 않았어요. 하얀 장막이 로키 산맥을 통째로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눈보라를 뚫고 나타났어요. 재훈이었습니다. 낡은 픽업 트럭이 진입로에 미끄러지듯 들어섰어요. 짐칸에는 방수포로 덮인 무언가가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재훈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8시간 동안 폭설을 뚫고 달려온 흔적이 그의 온몸에 배어 있었어요. 재훈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저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계셨어요. 언제 나오셨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트럭 짐칸을 훑었어요. 방수포 아래 드러난 황토색 포대와 납작한 돌덩이들. 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재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짐칸에서 납작한 돌 하나를 꺼냈어요. 손바닥 2개 크기의 화강암이었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죠. 아버지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2500년 전 돌덩이로 로키 산맥 겨울을 이기겠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재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 구들장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어요. 라디에이터는 대류열이라 뜨거운 공기가 천장으로 올라가 바닥은 차갑게 남지만 온돌은 복사열이라 돌이 열을 머금고 천천히 내뿜어 바닥 자체가 난방이 된다고요. 황토는 축열재라서 불을 끄고도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온기를 유지하고 정전이 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굳어졌어요. 62년 동안 이 목장은 자기 방식으로 버텨왔다며 돌아서셨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눈보라 속에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뒤를 돌아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재훈은 내일 밤 기온이 영하 43도까지 떨어지고 난방 시스템은 고장났으며 축사 바닥 온도는 지금도 영하 16도라고 말했어요. 이대로 두면 12마리 전부 죽는다고요. 저는 재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검은 머리카락 위에 하얗게 쌓이고 있었어요. 눈꺼풀 위, 어깨 위, 손등 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송아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 기술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관심 없다고요. 그냥 따뜻한 바닥 위에서 내일 아침을 맞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재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24시간만 달라고 축사 절반에만 온도를 깔고 효과가 없으면 직접 철거하고 다시는 이 목장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보라가 세 사람 사이를 휘몰아쳤어요.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현관문을 바라보고 서 계셨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재훈 사이로 걸어 들어가 아버지를 마주보며 말했어요. 송아지들이 죽으면 이 목장도 끝난다고,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목장이 끝난다고요. 한 번만 믿어보라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아버지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 속에서 뭔가가 흔들리는 걸 봤어요. 정적. 5초, 10초, 15초.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재훈을 바라보셨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24시간. 그 안에 효과 없으면 직접 다 치우고 다신 이 땅에 발 들이지 말라고. 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 안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눈보라 속에 둔탁하게 울렸어요. 재훈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에 쌓인 눈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재훈이 작게 웃으며 트럭 짐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24시간. 시작이었습니다. 재훈은 도착하자마자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축사 바닥은 30년 된 콘크리트였어요. 겨울마다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단단하게 굳어진 바닥. 재훈의 첫 번째 내리침에 곡괭이 끝이 튕겨나갔습니다. 콘크리트에는 겨우 흰 자국 하나만 남았어요. 쩡. 금속과 돌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축사 안에 울렸습니다. 송아지들이 놀라 구석으로 몰려갔어요. 재훈은 이를 악물고 다시 곡괭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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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이 지났을 때 겨우 가로 1엠, 세로 1엠의 바닥이 깨졌어요. 재훈의 손바닥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장갑 안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저는 새 장갑을 가져다 줬지만 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곡괭이를 쥐었습니다. 그래야 힘 조절이 된다고. 3시간이 지나자 재훈의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영하 16도의 축사 안에서 땀이라니. 저는 그게 얼마나 처절한 노동인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재훈의 목덜미로 흘러내린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 허리춤에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을 때 축사 바닥 절반이 깨졌어요. 재훈은 곡괭이를 내려놓고 삽을 들었습니다. 깨진 콘크리트 조각들을 퍼내야 했거든요. 삼날이 잔해를 긁을 때마다 시멘트 가루가 공중에 흩날렸어요. 재훈의 검은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축사 문 앞에 서서 재훈을 지켜봤어요. 그의 손등에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습니다. 물집은 터져서 벌겋게 익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콘크리트 가루로 하얗게 물들어 있었죠. 그런데도 재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축사 안에는 작업등 하나만이 재훈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이제 황토를 바르고 있었어요. 파낸 바닥 위에 동파이프 배관을 깔고 그 위로 황토를 덮는 작업이었죠. 황토 포대를 뜯을 때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축축하면서도 따스한 어딘가 살아있는 것 같은 흙의 향기. 재훈이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황토는 숨을 쉰다고. 열을 머금었다가 내뱉기를 반복한다고. 재훈은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황토를 바닥에 펴 발랐습니다. 마치 상처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한 뼘 한 뼘 정성을 들여서요.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와 황토에 섞였습니다. 붉은 흙과 붉은 피가 뒤섞여 축사 바닥 위로 퍼져갔어요. 18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냄비를 꺼냈어요. 재훈이 한국에서 가져온 마른 미역이 찬장 구석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툰 솜씨로 물을 붓고 미역을 넣었어요.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볶는 법도 재훈에게 배웠던 대로 따라했죠. 보글, 보글보글. 냄비에서 작은 거품들이 올라왔습니다. 참기름과 미역이 어우러진 낯선 향기가 부엌을 채웠어요. 구수하면서도 짭조름한 바다와 땅이 섞인 듯한 냄새. 재훈의 어머니가 아들 생일마다 끓여주셨다던 그 미역국. 저는 뚝배기에 미역국을 담아 축사로 향했습니다. 축사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역국 향기가 시멘트 가루와 땀 냄새를 뚫고 퍼져나갔어요. 재훈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얼굴은 황토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핏줄로 충혈되어 있었죠. 그런데 미역국 냄새를 맡는 순간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재훈 옆에 무릎을 꿇고 뚝배기를 내려놓았어요. 재훈은 황토 묻은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술 떴어요. 입술에 닿기도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김이 그의 얼굴을 감쌌어요. 첫 술을 삼키고 재훈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게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축사 문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아버지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서 계셨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시선이 재훈에게 머물렀습니다. 황토를 바르다 멈추고 미역국을 먹고 있는 한국인 청년. 피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그 모습을.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계와 불신 대신 뭔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걸 정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재훈은 미역국을 비우고 다시 황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집 터진 손으로 흙을 쥐어 바닥에 펴발랐어요. 한 뼘 한 뼘. 송아지들의 생명을 살릴 따뜻한 대지를 만들기 위해.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절반이 끝났어요. 그리고 남은 24시간. 재훈의 손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46시간째 재훈이 마지막 황토를 발랐습니다. 축사 절반의 바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회색 콘크리트 대신 붉은 황토가 깔려 있었죠. 그 아래에는 동파이프 배관이 뱀처럼 구불구불 지나가고 있었고 맨 아래에는 구들장 40개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2500년 된 한국의 지혜가 캐나다 로키 산맥의 축사 바닥 아래에 숨어든 거예요. 재훈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48시간 동안 단 2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얼굴은 황토와 땀으로 범벅이었고 눈 밑에는 시퍼런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두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제가 밤새 2번이나 갈아줬어요. 붕대 사이로 피가 배어나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재훈이 축사 한쪽 끝에 설치한 작은 아궁이 앞에 섰어요. 벽돌로 쌓은 투박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안에는 마른 장작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축사 안이 고요해졌어요. 송아지들도 움직임을 멈추고 구석에 웅크린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쌍의 눈동자가 재훈의 손끝을 향해 있었죠. 재훈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찰칵.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주황빛이 재훈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재훈은 그 불꽃을 아궁이 안 마른 솔잎 위에 갖다 댔어요. 치직. 솔잎이 불을 받았습니다.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불꽃이 장작으로 옮겨 붙었어요. 타닥타닥.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축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지켜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3분. 바닥은 여전히 차가워 보였고 공기도 달라지지 않았죠. 가슴이 조여왔어요. 혹시 실패한 건 아닐까? 5분이 지났습니다. 재훈이 황토 바닥에 손을 대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바닥을 얹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48시간의 사투가 물거품이 되는 건가? 재훈의 손, 재훈의 땀, 재훈의 피가 전부 헛된 건가? 눈물이 차오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7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손바닥 아래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착각인가 싶을 정도로 희미하게. 온기였어요. 저는 손을 떼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온기가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바닥 깊은 곳에서 열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구들장이 열을 머금기 시작한 거예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손바닥 전체가 따스해졌어요. 심장을 향해 온기가 스며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갑던 콘크리트 축사 바닥이, 얼음장 같던 그 바닥이 서서히 따뜻한 황토방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재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충혈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됐다는 걸. 20분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송아지 한 마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코를 실룩거리며 공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나 황토 바닥 쪽으로 걸어왔어요. 조심스럽게 발굽을 내디뎠습니다. 한 발, 두 발. 송아지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다리를 접었습니다. 뒷다리가 따라 접혔어요. 송아지의 배가 황토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송아지가 눈을 감았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바닥. 엄마 소의 배 위처럼 포근한 온기. 송아지의 온몸에서 긴장이 풀려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떨리던 다리가 멈췄고 뻣뻣하던 목이 늘어졌어요. 두 번째 송아지가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송아지들이 황토 바닥 위로 모여들었어요. 서로의 몸을 기대며 옹기종기 누웠습니다. 12마리 전부가 따뜻한 바닥 위에 배를 깔고 눈을 감았어요. 음메. 한 마리가 작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포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편안함의 울음이었습니다. 배부른 아기가 잠들기 전에 내는 그런 소리였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48시간 전만 해도 얼어 죽어가던 생명들이 지금 이 순간 한국의 흙 위에서 평온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축사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타닥타닥 울렸어요. 송아지들의 고른 숨소리가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축사 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죽음의 냉기 대신 생명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로키 산맥 능선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 73년 만에 한파가 몰려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그날 밤 9시 17분 세상이 꺼졌습니다. 펑.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마을 전체의 불빛이 사라졌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1초 전까지 점점이 빛나던 이웃집들의 창문이 전부 검게 변해 있었어요. 로키 산맥 자락의 작은 마을이 통째로 암흑에 삼켜진 겁니다. 변압기가 터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영하 43도. 73년 만에 한파가 캐나다의 전력망을 무릎 꿇린 거예요. 우웅. 바람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바람이 아니었어요. 로키 산맥이 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고 벽 틈새로 칼날 같은 냉기가 스며들었어요. 저는 손을 창문 유리에 가져다 댔습니다. 3초를 버틸 수 없었어요. 손바닥이 유리에 달라붙을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웃 목장 피터슨 씨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축사 난방이 멈췄다고, 송아지들이 떨기 시작했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전기가 없으면 그냥 차가운 쇳덩어리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패딩을 걸쳤습니다. 축사로 가야 했어요. 재훈의 온돌이 정전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영하 43도의 공기가 폐를 쥐어짰습니다. 코 안쪽 점막이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50m 거리의 축사까지 달리는 동안 속눈썹이 서로 엉겨붙었습니다. 눈을 뜨기가 힘들었어요. 축사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따뜻했습니다. 정전된 암흑 속에서 난방 장치 하나 없는 축사 안이 따뜻했어요. 손전등을 켜고 온도계를 비췄습니다. 영상 18도. 바깥이 영하 43도인데 축사 안은 영상 18도. 61도의 온도 차이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대봤어요.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재훈이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구들장은 열을 저장한다고. 불을 끄고 나서도 8시간 이상 온기를 유지한다고.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송아지들은 황토 바닥 위에 옹기종기 모여 자고 있었어요. 12마리 전부. 서로의 몸을 기대고 배를 바닥에 깔고 눈을 감은 채. 고른 숨소리가 축사 안을 채웠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평온한 생명의 리듬이었어요. 바깥에서는 바람이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축사벽이 덜컹거렸고 지붕 위로 눈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두두둑.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송아지들은 깨지 않았습니다. 황토 바닥이 뿜어내는 온기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겨울, 엄마는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잡았던 엄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원 침대 시트도, 엄마의 이마도, 엄마의 볼도 전부 차가웠어요. 저는 엄마 손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온기를 돌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목장을 지켜라. 내 아버지를 부탁한다. 저는 송아지들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평화롭게 숨쉬는 12개의 생명. 그리고 깨달았어요. 재훈이 지킨 건 송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가문의 유산. 아버지의 자존심. 엄마가 지켜달라고 부탁한 모든 것. 문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축사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암흑 속에서 고르게 숨쉬는 송아지들. 따뜻한 황토 바닥. 전기 없이도 생명을 지켜내고 있는 한국의 기술.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황토 바닥으로 걸어오셨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바닥에 대셨습니다. 5초, 10초. 아버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62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아버지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다는 걸. 바깥에서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축사 안은 고요했어요. 송아지들의 숨소리와 황토가 내뿜는 온기. 그리고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는 재훈의 손. 73년 만에 가장 추운 밤에 이 축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새벽 6시 23분 폭풍이 멈췄습니다. 저는 축사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빛에 눈을 떴어요. 밤새 재훈 어깨에 기대 잠들었던 거였습니다.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봤어요. 로키 산맥 능선 위로 주황빛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73년 만에 가장 긴 밤이 끝난 거예요. 송아지들은 여전히 황토 바닥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12마리 전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축사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1년 동안 재훈에게 물 한 잔 건네지 않으셨던 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재훈 앞에 섰습니다. 재훈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커피를 내밀었어요. 재훈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오른손을 내미셨어요. 악수를 청하신 거였습니다. 재훈의 눈이 붉어졌어요. 붕대로 감긴 손을 천천히 들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62년간 목장을 지켜온 거칠고 투박한 손과 48시간 동안 황토를 빚은 갈라지고 부어오른 손이 맞닿았어요. 아버지가 재훈의 손을 꽉 쥐셨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묵직하게. 그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3대, 4대, 5대.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웃 목장 피터슨 씨의 트럭, 앤더슨 씨의 SUV, 그리고 CBC 로고가 붙은 방송국 차량까지. 사람들이 축사로 몰려왔어요. 피터슨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목장에서는 밤새 송아지 8마리가 얼어 죽었거든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정전 속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무슨 난방 시스템이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한국 기술이라고. 내 사위가 한국에서 가져온 2500년 된 지혜라고. 사위. 저는 그 단어에 숨이 멎었어요. 아버지가 재훈을 사위라고 부르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재훈도 굳어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자가 황토 바닥을 촬영했어요. 피터슨 씨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정전된 지 9시간이 지났는데도 온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재훈의 손을 잡았어요. 붕대 사이로 피가 배어 있었지만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황토 바닥 위에서 송아지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12개의 작은 생명들이 한국의 흙 위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재훈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 로키 산맥에 뿌려진 한국의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는 걸.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 아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73년 만에 한파를 이긴 온돌의 기적 어떠셨나요? 재훈이 지킨 건 단순한 송아지 12마리가 아니었습니다. 2500년 한국인의 지혜, 바닥에서 시작되는 따뜻함, 편견을 녹이는 진심. 그 모든 것이 캐나다 로키 산맥 한복판에서 증명됐습니다. 첨단 난방이 멈춘 밤 황토와 구들장만이 생명을 지켜냈죠. 세상은 이제 압니다. 한국의 온돌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삶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낯선 곳에서 홀로 버티느라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가요? 재훈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묵묵히 쌓아온 정성은 결국 가장 완고한 마음도 녹인다고요. 당신의 노력도 언젠가 반드시 따뜻한 악수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온돌이나 한국 문화로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감동과 자부심 넘치는 해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